이완으로 기록된 비행을 딛고 더 강해진 누리호가 다시 우주로 갑니다. 긴박했던 그때로 잠시 돌아간 듯 다시 봐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100% 우리 기술로 발사체를 쏘아올리며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이날, 누리호는 비록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안착시키지는 못했지만 1, 2단 비행과 단 분리를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첫 비행 시험 90% 이상의 비행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한 세기를 거슬러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구경이 큰 2.5m 후커 망원경을 통해서 말이죠. 현대 천문학의 시작점으로 불리는 그 역사적 현장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 윌슨산 꼭대기에 있는 윌슨산 천문대는 지구에서 우주와 가장 친밀한 곳 중 하나입니다. 천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이뤄졌고 여전히 천문학의 중심으로 남아있죠. 때문에 일반에 자유롭게 공개되는 4월에서 9월까지 우주에 관심 있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1904년 설립된 천문대의 최초 시설은 스노우 솔라 망원경, 해를 확대 관찰하기 위한 것인데요. 1919년까지 이곳의 공식명이 윌슨산 태양 천문대였던 이유입니다. We have the oldest and the longest record of solar activity ever kept. The first one is the 60-foot, the one on the right-hand side, and that was basically operated by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nd then you have the 150-foot, okay, to the left, and that is operated by UCLA. Just a little aside. 나사에서 10년째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홀륜 교수가 동행했습니다. 역사적인 곳에서는 지금 미국의 여러 개 대학교들이 와서 계속 연구를 이어간다면서 사실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후학들을 키우면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은하를 발견하고 빛의 속도를 측정해낸 역사적 현장. 그 기록들이 전시된 박물관입니다. 천문대의 역사와 연구원들이 촬영한 주요 천문 사진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돼 있죠. 관람객들에게 가장 관심을 끄는 건 학자들과 함께 역사적 발견을 해낸 망원경입니다. 태양 관측소였던 이곳에 들어온 첫 별 망원경인 60인치 천체 망원경입니다. 1908년 제작돼 1917년까지 세계 최대 천체 망원경으로 군림했으니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답니다. You too can also have it. It's $1,100 for half a night, up to 20 people, and $1,700 for half a night, for a whole night, also up to 20 people. We host a lot of astronomical clubs, birthday parties, you name it. We've had episodes of The Bachelor. You know, it's a nice place. 그리고 별로 가는 다리를 건너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100인치 후커 망원경입니다.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매일 밤 이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은하 안의 별 중에서 주기적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별을 보았죠. 위대한 발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천문대의 의미는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그 당시 우주에는 은하계가 하나만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수의 은하계가 존재하는 것을 관측을 통해서 찾아냈고요. 또한 그걸 통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1년 바로 이곳에서 아인슈타인과 만나게 되는데 아인슈타인은 그 당시 우주가 고정돼 있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우주를 고집하던 아인슈타인이 우주 팽창을 발견한 허블 앞에서 저반경을 들여다보는 사진은 여전히 흥미롭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 커즈마탈리지 그 칸스탄이라는 숫자를 만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괴로워했어요. 자기 신이 바라보는 이해하는 것과 물리적이 그것이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와서 상당히 나중에 허블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논리를 더 확고히 하는데 허블과의 만남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고 그런 감사 편지도 보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1920년대 초
우리 우주의 크기는 약 30만 광년으로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허블이 발견한 견광성은 지구에서 10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또 다른 은하였던 것이죠. 한 세기가 흐른 지금도 사람들은 우주 천문학의 시작점을 찾아 이곳을 찾습니다. 손자에게 우주의 역사를 직접 보여주고픈 할아버지의 마음은 잘 전해지고 있을까요? He's been studying astronomy in the third grade for the last few weeks, and they had a trip out to the desert to look at stars, and so we thought we'd come up here and look at a large telescope. It's over his level, and it's a little under mine, but it's very interesting. It's very important to know what's out there, and if there is a possibility to know, that's really great. Like NASA's effort of sending helicopter to Mars to study the Mars atmosphere and the soil and the composition is really great. So eventually, if something was to happen to our planet, we always know there is something out there where we can go and stay safe. The ultimate goal of human beings is to live, so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and it's really interesting how people are investing their time and money into that. When you take a look at how science and the technology has progressed, it's really up in the space that the best science is being done. Now, the Carnegie Institute, which Mount Wilson is part of, is building a couple of very, very, very large telescopes, both in Chile. Matter of fact, I think both of them are in Chile, which will rival the Hubble telescope. 이후 나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허블 망원경이라 이름 붙인 건 당연한 선택이죠. 지구 대기를 뚫고 올라간 허블 우주 망원경은 지상에서 보는 우주가 아닌 찾아가는 우주의 시대를 열었는데요. 허블 망원경은 지상 600km 지점, 지구 주위를 90분마다 한 번씩 돌며 발사 후 30년이 지난 지금도 우주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허블은 새로운 우주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죠. 현대 천문학의 시작점 윌슨산 천문대가 있는 캘리포니아는 미국 우주개발, 우주산업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민간 우주산업의 공룡으로 불리는 스페이스X의 본사와 재활용 로켓인 팰컨 9이 우주산업의 중심임을 상징하듯 우뚝 서 있습니다. 보는 것은 물론 우주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곳,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엔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우주선과 관련 부품이 실물로 전시되어 있는데요. 아폴로 18호입니다. 실제 실물입니다. 아폴로 18호는 인간을 달에 착륙시킨 뒤 무사히 귀환시키는 아폴로 미션의 마지막 탐사선입니다. 냉전 시대의 산물이거든요. 그 한국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바로 냉전은 계속 굳어졌죠. 한국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냉전의 그 시대가 바로 우주로 넘어가게 된 거죠. 미국과 구소련이 먼저 우주의 깃발을 꽂기 위해 우위를 다툴 때 경쟁이라던 단어만 존재하던 우주 개발에 처음으로 협력이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1975년 미국의 아폴로 18호와 구소련의 소유스 19호가 지구 밖 997m 상공에서 역사적인 우주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우주인 3명과 구소련 우주인 2명. 이들의 역사적 만남은 단 44시간 정도였지만 함께 악수를 나누고 다양한 세레머니를 펼치며 우주에서의 협력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계기가 됐습니다. 바로 이걸 기초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신의가 만들어지면서 우주국제연구장을 만드는 그런 기초가 되었죠. 그래서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경쟁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이끈 어떤 역사 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전시와 체험관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인지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고 아이들이 우주를 가깝게 느끼고 호기심을 채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It was cool. I liked it and it was really fun. Since he was little, he's always liked space, but his mom actually introduced him to planets and space and things like that. So that's how he really learned that he loved it. And he can just rattle off any kind of fact about the planet, so it's pretty impressive. This is the second time I've been to go see the Endeavour, and it's
it's just awe-inspiring to see when you go see it. And, you know, he didn't remember the first time we came. This time he remembers, and I got all the pictures of his reactions. You know, it was like, whoa. The engine, you know, where it's so tall you can stand up inside. It was pretty cool. But yeah, it was quite the experience. Yeah, it was fun. It's fun to go see spaceships and stuff. My favorite part of learning about science is learning about like the solar system and planets. 센터 운영 당국도 관람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우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I have. I used to really like going here. There was the Endeavor's always been really cool, and I like the movies that they showed there. And yeah, it's just a really cool spot, just for everyone. 첫 발사 후 20여 년 동안 25차례 우주로 나가 299일간 우주에 머물렀던 우주왕복선 엔데버호를 맞이할 때도 그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기획을 했습니다. 나사는 아폴로 미션 이후 근지구 탐사를 위해서 6대의 우주왕복선을 제작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우주왕복선은 엔더버인데 맨 마지막으로 제작된 우주선이고요. 근지구에서 허블 망원과 같은 투리를 한다든지 여러 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마지막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환하는 엔데버를 환영하는 엔데버 홈커밍 이벤트는 한편의 영화와도 같았습니다. 엔데버호는 보잉 747기에 실려 LA에 도착했는데요. 무게 78톤, 5층 건물의 높이, 25m 너비의 엔데버호를 박물관까지 운반하기 위해선 바퀴 160개가 달린 특수 운송 차량을 동원해야 했고 거기에 드는 비용만도 자그마치 110억 원이었죠. 하지만 엔데버호가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그 이틀간 수만 명의 시민이 길을 따라 환호했고 그 오랜 수고의 경의를 표하는 듯 누구도 불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미국인들의 자부심이었죠. 마지막 미션을 끝내고 돌아온 엔데버호의 귀향에 경의를 표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언제 봐도 묵직한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노력이라는 뜻의 엔데버라는 이름은 당시 미국 내 초중학생들의 공모로 선정되었었죠. 우주의 꿈을 이루기까지 오랜 시간을 정의한다면 그 역시도 끊임없는 노력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일 것입니다. 우주 선진국들의 긴 역사를 놀라게 할 만큼 누리호는 우리나라를 우주 선진국의 대열에 올렸고 시동을 멈추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 임무를 다해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다음 장을 열었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걸음,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보다 차분하고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발사, 1, 2단 분리, 페어링 분리까지 우려했던 단계별 장벽을 무사히 넘기고도 최종 미션을 앞두고 주춤한 누리호.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는 마지막 궤도 진입을 앞두고 멈춰버린 이유를 찾기 위해 누리호가 비행 중 획득해 보내온 2,600개의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3단이 점화가 되고 비행을 쭉 하면서 700km까지 정상적으로 잘 올라가는 걸 보고 이게 끝까지 잘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3단이 가지고 있던 속도를 보니까 우리가 목표했던 7.5km, 초속 7.5km보다 모자란 초속 6.5km의 상태인 걸 확인을 했고요. 성공적인 비행 중 오작동 비정상 데이터가 발견된 부분은 어디일까? 누리호는 1.5톤급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로 쏘아 올릴 수 있는 3단형 우주 발사체로 독립적인 소형 로켓 3대가 직렬 연결된 구조죠. 각 단에는 추력을 내는 엔진이 있습니다. 1단에는 75톤급 액체 엔진 4기가 묶여 있어 가장 큰 추력을 냅니다. 2단에는 75톤급 액체 엔진 1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단에는 7톤급 엔진 1기가 장착되어 있죠. 발사체가 올라갈 때 차례대로 연료와 산화제를 소모시켜 최종적으로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한 효과적인 구조입니다. 누리호는 고도 59km에서 연소를 마친 1단 로켓을 분리했고 바로 2단 로켓 점화도 성공했습니다. 안정적인 페어링 분리 후 뒤이어 2단이 분리되고 점화된 3단 로켓은 위성 모사체를 싣고 궤도로 갈 예정이었죠. 로켓의 내부는
각종 배관과 통신 제어 시스템, 그리고 추진제 탱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대기압의 약 6배 정도 내부 압력과 비행 중의 화중과 압력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나 무거워서는 안 됩니다.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게 그 모순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추진체 탱크의 핵심 기술입니다. 탱크의 실린더벽의 두께는 고작 2mm에 불과할 정도로 얇게 제작했습니다. 까다로운 돔을 만들기 위해서 대형 롤러로 밀어 원하는 두께와 형상이 나올 때까지 성형하는 스피닝 공정을 적용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탱크를 제작했지만 아쉽게도 실패의 원인은 산화제 탱크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비행 중에 이제 그 영하 180도에 액체 산소를 담고 이제 비행을 하면서 엔진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할 산화제를 담고 있는 탱크고요. 그 탱크에 이제 압력이 떨어진 이유는 저희가 이제 쭉 원인 분석을 한 2달 정도 해 봤더니 탱크에 손상이 생겨서 그쪽으로 이제 산화제가 새면서 압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이제 엔진이 정지하게 된 그런 원인이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산화제의 부력이 커지자 내부에 있던 헬륨 탱크 고정 장치가 풀렸고 이탈한 탱크가 산화제 탱크에 균열을 일으키면서 산화제 누출. 결국 연료를 태워줄 산화제 공급이 부족해 3단 엔진이 조기에 꺼져버린 겁니다. 헬륨 탱크의 고정 장치를 설계할 때 비행 중에 부력이 증가하는 걸 놓친 것이었죠. 그러나 실패 역시도 기술 축적의 과정. 그 어느 때보다 까다롭게 보완이 진행됐습니다. 문제가 생겼던 부위가 산화제 탱크 내부에 있는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작이 돼서 조립이 되어 있는 3단에서 산화제 탱크 뚜껑을 열고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좀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었고, 특히 고정하는 부위가 이제 그 사람 손이 닿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서 그리고 만약에 다른 부위를 잘못 건드릴 경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자체도 좀 까다로웠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점검도 좀 까다롭게 진행을 하고 했었습니다. 3단 산화제 탱크의 헬륨 탱크 하부 지지부와 맨홀 덮개의 구조를 변경하고 보강함으로써 누리호가 비행 중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누리호는 100%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발사체기에 원인을 찾고 보완하는 것도 예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그리고 2차 발사는 2022년 6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일이 정해지자 누구보다 바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리호 1차 발사와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인 탑재체 부분을 담당하게 된 이들입니다. 네, 저희는 30cm짜리 자그마한 큐브 위성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 큐브 위성을 가지고 저희 서해 상공에 있는 한반도 서해 상공에 있는 미세먼지를 관측을 하고자 위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우주와 똑같은 환경으로 모사된 실험실에서 진행된 막바지 작업입니다. 온도와 진공 상태에 따라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진동에 파손되지 않는지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하는데요.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난 2019년부터 소수형 큐브 위성을 만들기 위해 설계, 제작, 성능 실험, 데이터 확보까지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며 완성했는데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전선 하나하나까지도 일일이 다시 점검합니다.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별 추적기란 겁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이 주변에 들어온 태양빛이나 지구빛 같은 건 다 제거를 하고 오직 하늘에 떠 있는 별만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재 위성이 어디를 보고 있구나를 거꾸로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센서들은 저희가 뭐 각도 단위로 해서 도 정도의 뭐 오차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아이는 이제 3600분의 1도 정도로 정확하게 자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에 올라가서 서해 항공에 있는 미세먼지를 촬영을 하는 카메라고요. 특정 영역만 빛을 바라봐가지고 더 정확한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카메라가 실제 이 렌즈 길이면은 우주에서는 400km 곱하기 400km의 면적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위성을 이제 실제 운용을 하면서 데이터를 받고 처리해야 되는 지상국이 필요한데요. 이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들어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실제 위성이 보내고 있는 신호들을 디지털로 바꿔서 의미가 있는 데이터인지 해석을 하고 저희 위성 신호인지도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학생들이 만든 큐브 위성 미먼이 궤도에 오르게 되면 1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한반도를 9일에 한 번 지나면서 미세먼지 오염을 관찰하고 수집한 정보를 지구로 보내는 것이죠. 미먼이 보내는 정보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까지 이곳에서 학생들이 수행하게 됩니다. 네, 시행착오가 좀 많이 있었어요. 미먼 미션에서는 좀 더 이제 규격화된 설계를 좀 추가를 해서 그걸 이제 새롭게 설계를 이제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어서 그런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것이 아닌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데이터가 주고 받아지는지 그리고 신호가 어떻게 가는지를 이제 여기서 배울 수 있었고 이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통신 쪽의 엔지니어로 이제 성장하고 싶습니다. 지상 실험체로 미먼에 실린 소프트웨어를 다 검증했고 또 여러분들이 미먼에 직접 실어갖고서 소프트웨어가 잘 작동하는지 검증을 했죠. 실제 큐브위성을 만들어나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이 큐브위성 개발이 우리 학생들 위해서 인력 양성이 되고 미래에는 이렇게 작은 위성들이 성공적인 위성들이 개발될 것이고 그것들이 국가적으로 또 우주 탐사적으로 많이 활용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6월에 누리호 2차 발사 때 우리 미먼 위성이 성공하는 것을 기원합시다. 미먼 파이팅! 누리호 2차 발사 미션의 완수를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출정합니다. 누리호 2차 발사가 1차 발사와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 바로 이 학생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미 위성을 싣고 갔던 1차와 달리 이번엔 실위성을 싣고 하는데 그 실위성을 담당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약 4년여에 걸쳐 위성을 설계, 제작, 성능 검증해온 학생들의 역작이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1차 발사 때는 이제 저희가 첫 발사이다 보니까 실제 위성 대신에 모급 위성을 싣고 이제 발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2차 발사 때는 저희가 이제 실제 위성을 싣고 발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2차 발사 때 탑재하는 위성은 성능 검증 위성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누리호 발사 검증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위성이 되겠고요. 성능 검증 위성에는 1.5톤의 무게를 맞추기 위해 1차 발사 때보다 무게를 줄인 1.3톤의 모사체 위성과 함께 총 180kg의 큐브 위성 4기가 장착됩니다. 2차 발사 때 과연 우리 누리호가 얼마만큼 궤도에다가 잘 안착을 시켜줄 건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궤도에다가 안착을 해줬는지를 검증하는 임무가 첫 번째 임무가 되겠고요. 저희는 그것을 주 임무라고 봅니다. 성능 검증 위성에 달린 GPS 수신기는 정밀 궤도를 측정한 정보를 추정치와 비교해서 정확도를 검증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우주 핵심 기술 사업으로 개발해온 탑재체가 우주 공간에서도 설계된 대로 동작을 하는지 그 여부를 검증하는 것도 성능 검증 위성이 해야 할 임무인데요. 국내에서 기술은 개발은 했지만 우주 공간상에서 운용을 검증을 해보지 못했었던 세 가지 주요한 부품, CMG, 발열전지, 그리고 S밴드 안테나를 직접 탑재를 해서 이제 우주 공간상에서 검증한다라는 굉장히 어떤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임무는 더미 위성과 성능 검증 위성에 장착된 초소형 큐브 위성을 안전하게 사출하는 겁니다. 큐브 위성 무게가 그래도 전체 무게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출을 할 때는 아시다시피 작용 반작용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이 성능 검증 위성의 자세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고려해서 이틀에 한 개씩 그렇게 사출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름들이 써져 있는데요. 이게 바로 큐브 위성들이 실제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큐브 위성들을 소개합니다. 소개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텝 큐브랩 2라고 하고요. 이제 기술 검증 임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큐브 위성이고요. 가시광선, 그다음에 중적외선, 장적외선 이렇게 세 가지 다양한 대역을 이제 관측할 수 있는 총 3대의 카메라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활용해서 최근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이제 백두산의 천지의 분화 징후 관측이나 한반도의 도심이나 해양 지역의 다양한 타겟에 대한 영상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의 이름은 랑데부라고 임무는 초분간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주파수 대역대 이미지를 촬영을 해서 지상국으로 송신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상 일기예보에도 사용할 수 있고 뭐 화산이나 뭐 재난 지역을 촬영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가시광선 영역대 외에 다른 영역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낮밤 뭐 기후에 영향 없이 24시간 뭐 여름 겨울 다 촬영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스노글라이트 2 큐브 위성이고요. 저희 위성은 지금 GPS 수신기 3대가 이제 탑재되어 있는 게 큰 특징이고요. 우주에서 GPS 신호를 받아서 지구 대기 관측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과학적 임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큰 위성에서만 이제 시도가 되었던 것을 저희는 이제 30cm 정도 되는 큐브 위성으로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이 저희 위성의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미먼 위성은 탑재된 카메라가 지상의 400km 곱하기 400km의 영역을 200m의 해상도를 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미세먼지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팀에게 제공이 돼서 직접 미세먼지 관측 결과나 아니면은 구름 정보를 제공을 해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위성들이 우주 공간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의미한 데이터를 많이 얻으리라 기대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얻을 수 있는 건 짧은 기간에 큰 경험을 한 학생들이 갖게 될 자신감과 실력,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밝은 미래를 얻게 되겠죠. 본격적으로 우리 누리호도 지구 조궤도에 1.5톤까지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죠.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겁니다. 즉 저희 발사장에서 저희의 위성을 저희의 발사체로 우주 공간에 1.5톤까지 원하는 궤도에 이제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도 확인하고 전 세계 다른 데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우주로의 도전은 우주 사업이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에서 민간 주도 사업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이른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주역으로 꼽히는 미국 최대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나사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우주 사업의 또 다른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 스페이스 시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풍경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90배에 달하는 케네디 우주센터는 1968년 이후 아폴로 계획과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 등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주도하는 민간 우주 탐사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죠. 케네디 우주센터 바로 옆에 위치한 방문자 센터는 미국 우주산업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현장입니다. 사상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는 세턴 5형 로켓에 의해 이곳에서 발사됐습니다. 그 후 대부분의 유인 우주 탐사가 이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진행됐죠. 이곳이 우주인들의 고향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2011년 7월 퇴역한 아틀란티스호가 방문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전시된 아틀란티스호에는 조국은 미래를 위해 헌신한 그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절대 잊지 않고 또 존경하는 이들을 만나기 위해 방문객들이 긴 줄을 늘어서 있습니다. 바로 우주인들입니다. 나사는 우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고 우주 개발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펴고 있습니다. 제작진도 우주인과 조우를 위해 기꺼이 긴 줄에 동참했습니다. So you having a good time here? Yes, yes. All right. We're actually here to cover the Axiom 1 launch this Friday, but it's been like postponed like a few times, so we're a little like I think frustrated. I think it's a pretty good chance it's going to go on Friday. Really. Much better than earlier. So in Korea, we are scheduled to launch first ever satellite in Korea. It will be launched in Korea. Right. Would you Your like own- to say your own launcher? Yeah, I've read about that. I wish you the best of luck on that because the first one's always the hardest one. So what was it like to travel in space? It's a lot of fun. It's fun. It's a lot of work and a lot of fun both. So. 케네디 우주센터를 대표하는 발사장 LC-39B에서는
현재 나사의 달 탐사용 대형 로켓 발사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나사가 주도하던 우주 개발이 민간과의 협업으로 전환되면서 우주 개발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었고 민간 기업들이 다양한 우주 산업을 진행하는 동안 나사는 힘우주 개발에 집중. 2024년을 목표로 달 유인 탐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나사는 이를 위해 기존 고정형 발사대가 아닌 초대형 이동형 발사대 모바일 런처를 제작했습니다. 사실 발사장이 해안가에 위치한 탓에 부식을 막기 위해 평소엔 발사대를 조립 건물에 보관하고 발사가 임박할 때 발사장으로 이동하려는 이유였죠. 나사는 더욱더 강한 추진력을 가진 SLS 로켓으로 달을 유인 화성 탐사에도 도전할 계획이라는데요. 유인 우주 탐사의 화려한 부활. 이곳에서 가슴 떨릴 그 순간이 기다려집니다. LC-39A 발사장은 60년대 아폴로 계획을 위해 건설된 곳입니다. 지금은 민간 기업 스페이스X가 임대에 사용 중인데요. 덕분에 이곳에선 매주 한 번꼴로 우주를 향해 우주선을 쏘는 멋진 이벤트가 열립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날 예정됐던 엑시엄-1의 런칭은 연기됐는데요. Were you gonna watch the view, the Axiom 1, the I was hoping to. rocket? I was hoping to, but they delayed it till Friday, so unfortunately I'm not gonna be able to make it. So watch it on TV though, as usual. How do you feel about the humans, constant challenge into the space? Like we constantly sending, the rockets or the Right. space shuttle. I mean, like, why we keep doing it? Why is it a challenge? You just want to keep exploring. It's just in us. You gotta keep doing it, and we gotta go up now. So we've explored and covered most of the Earth, so now we gotta explore space. So been to the moon. We're going back to the moon now. Now we're going to Mars with SpaceX. So yeah. 이틀 후 케네디 우주센터에서는 민간 우주 비행사 4명을 태운 엑시엄-1이 발사됐습니다. 민간인만으로 이루어진 첫 우주 정거장 방문이었는데요. 21세기 민간 우주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스페이스X가 민간 우주여행 시대를 성큼 앞당긴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X1은 스페이스X가 개발한 로켓과 우주선 등 모든 시스템을 이용했습니다. 현재 발사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재활용 로켓 펠컨 9과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었는데요.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는 한번 쏘고 버리는 발사체의 천문학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 로켓에 집중했습니다. 수차례의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도전으로 탑재체인 우주선을 정확한 고도에 올려놓은 뒤 대서양에 떠있는 회수 지점에 정확히 착륙했는데요. 재활용 로켓의 회수 성공은 우주 발사체의 혁신, 그 이상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민간인이 우주로 여행을 떠나는 시대, 민간 우주 유형 시대를 열어가는 스페이스X는 우주 산업의 부가가치 영역을 점점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민간 우주 산업은 이제 한계가 없는 세계인의 각축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뉴 스페이스라고 해서 그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이 민간 주도로 넘어가고 민간이 아이디어도 직접 내고 그 개발 투자도 직접 받아서 이윤을 창출하고 그게 또 선순환되는 구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저는 분명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보면 우주 개발로 인해 가지고 민간의 기술이 혁신되고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로 오면서는 그것도 유지를 해야 되지만은 아까 우주 바깥에 있는 다른 산업 기술들이 또 우주 쪽으로 와서 또 다른 혁신을 하는, 저는 그게 이제 병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우주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수는 389개. 우주기기 제작 분야의 매출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 의존하던 우주 발사체와 위성 제작의 핵심 기술이 점차 국산화되어가는 추세를 말해주지만 한편으론 민간 기업이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할 새로운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 어떤 경쟁력이 있는 그런 아이템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산업체로 넘기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정부도 그런 쪽으로 많은 그 제도나 규정 같은 것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민간의 기술로 세계 최초의 기록을 만들어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업무가 한창일 시간인데 일하는 사람은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업무할 때는 엄청 긴장하고 되게 신경이 막 곤두서 있는데 이런 시간이 있음으로써 약간 좀 해소가 되는 느낌? 다시 리프레시하고 일을 하기에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 회사는 항공우주 분야 구조물에 대한 설계와 해석, 제작, 시험, 그리고 인증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직원의 8에서 90%가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업무에 연관이 있는 걸까요? 업의 특성이 이렇다 보니 직원들의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며,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직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복지이자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조직 문화만큼이나 혁신적인 경쟁력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속으로 제작된 우주 발사체는 무게로 인한 한계가 존재했는데요. 이들은 추진제 탱크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연료라든가 산화제의 중량은 저희가 어떤 탱크를 사용하든 간에 동일합니다. 결국엔 저희가 구조적으로 이제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탱크 자체의 무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우선시가 되기 때문에. 복합제 추진제 탱크는 누리호의 추진제 탱크와 동일한 크기지만 카본 에폭시 복합제를 사용해 경량화에 성공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10월 웨나로드에서 발사된 KS-LV-2 누리호에는 2단 연료 추진체에 알루미늄 탱크가 적용됐습니다. 저희는 좀 더 가볍게 만들려고 기존 알루미늄 219로 된 재질을 복합재료 카본 에폭시 재질로 바꿨습니다. 기존 재질 알루미늄 대비해 갖고 복합재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일단 그 비중이 한 40% 정도 가벼워서 경량화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구조 경량화를 위해 첨단 복합 재료를 사용하는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최신 항공기인 보잉 787 역시 첨단 복합 재료를 적용해 개발을 완료했지만 높은 비용이 문제. 이곳의 복합재 추진제 탱크엔 단점을 극복할 세계 최초의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카본 에폭시 재료는 일체형 성형 공법으로 용접 없이 성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몰드리스 공법의 복합재 추진제 탱크는 뭐 사실상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한 공법이고, 좀 현재 저희가 이제 1단계로 모든 그 구조 시험과 성능 시험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주 발사체에 적용되는 재료는 성층권 이상 극저온 환경에서도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고 투과도 성능이 뛰어난 소재여야 하는데, 이곳에선 영하 200도씨의 환경에서 발사체가 견뎌낼 수 있는지 직접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향후엔 저희가 탱크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발사체의 구조물을 최대한 복합 소재를 적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발사체에 대한 복합 소재를 적용한 전반적인 발사체 구조물을 개발하고 전 세계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 이제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국내 최초로 우주 부품에 대한 시험 평가 인프라를 구축한 우주 부품 시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선 민간 기업이 제작한 우주 부품을 테스트할 수 있고, 나사와 유럽 우주국의 우주 환경 시험 규격을 충족할 수 있는 30개의 첨단 시험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소자 파트에서는 전자기기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부품인 소자급 부품이 우주의 열, 압력, 방사선 환경에서 정상 작동하는지를 검증합니다. 발사될 때나 우주 환경에 있어서 자그마한 흠집이 점점 벌어지거나 연결이 처음에는 붙어 있다가 헐렁헐렁해지면서 떨어지면은 그게 나중에는
큰 소자에 파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작업이라서 기초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궤도 환경 시험실에는 열 진공 챔버, 열 주기 챔버, 베이크아웃 등의 시험 장비가 있습니다. 이곳에선 주로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부품류를 테스트하는데요. 열 진공 챔버라는 장비인데 극심한 온도차와 진공 상태를 모사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시험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챔버입니다. 저궤도 환경을 99% 이상 모사해서 주로 안테나, 케이블 등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부품류가 궤도상에서도 정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테스트합니다. 베이크아웃 시험은 부품 내부의 오염물질을 고온 진공 상태에서 제거하는 테스트인데요. 사전에 청소가 되지 않고 우주로 나가게 될 경우에 이 내부에 있던 오염물질들이 그 위성체에 달라붙게 되어서 위성체의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지상에서 제거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이크아웃에 걸리는 시간은 24시간에서 72시간. 8시간마다 무게를 측정해 오염물질의 방출을 확인합니다. 시험이 진행될수록 오염물질은 저희 뒤편에 달려있는 크라이오 펌프에 점점 더 흡착이 되게 되는데 측정한 무게가 점점 더 줄어들 경우에 저희가 오염이 제거가 됐다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동안 우주 관련 민간 기업들은 선진국의 시험 인증에 의존하며 오랜 시간과 높은 비용, 기술 유출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했죠. 이젠 국내 검증 시스템을 통해 비용 및 시간 단축은 물론 수입에 의존했던 소자급 부품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5년에 뭐 위성 한 대를 만드는 정도 수준이었다면 한 번에 뭐 몇십 기의 위성을 이제 그 군을 이뤄서 그 하려고 하는 임무들도 있고 또 군에서도 국방용으로도 지금 무기 체계에 위성이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이제 거기에 맞춰서 검증 수요도 급격하게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뉴 스페이스 시대, 민간이 우주 개발을 선도하는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합니다. 저희 우주부품시험센터가 글로벌한 우주 환경 시험 시설과 견주었을 때 모든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같은 동급의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현재는 지금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우주는 어쩌면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로 우주에 대한 탐사를 넘어 상용화와 경제성을 갖춘 우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 조금 늦었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뉴 스페이스 시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높은 궤도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어제의 우주는 인류의 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류가 만날 새로운 우주는 이제 미지의 세계가 아닌 눈앞에 생생히 보일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누리호 2차의 성공과 함께 대한민국의 우주시대, 이제 현실을 누릴 때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편대 비행을 하는 것은 저희가 아마도 세계 최초로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위성 통신, 위성 인터넷 또는 이제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는 서비스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 화이팅!